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용 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 원자재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원자재와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 동향이 참 궁금했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8월 11일인가요? 그 금 가격이 5%대로 폭락했던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상승해 오던 금이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또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폭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그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뭐 그때 빠졌었던 요인을 갖다가 러시아 백신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튀어가지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역방향에 있어서 좀 부진했었던 모습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RSI던가 아니면 기대가치 지수를 갖다가 저희가 추정하는 이런 지수들을 보면은 사실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뭐 눌릴 만한 요인들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랑 우리가 단기적인 기술적 관점을 갖다 좀 차별화해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금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 대한 그 징표들이, 수치들이,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지표가 어느 나라가 더 좋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동인 자체가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결국엔 달러 인덱스일 테고, 그러니까 네. 약달러일 테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럼 달러 인덱스에 있어서 그럼 무엇이 하락 요인을 만들 수 있을까를 놓고 봤었을 때, 사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상대적으로 별로 안 나오고, 경기의 회복 속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던가 내지는 PMI라던가 이런 것들이 유로존 대비 또는 중국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할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금은 매력적인 자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좋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금의 가격은 하락 요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로존보다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회복해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위태로울 수 있는, 이제 조금 조정이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PMI도 마찬가지겠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2,000달러 선을 이제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락으로 갈 거냐, 더 뭐 그 이상 더 오를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단 자체가 다 2,300달러까지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달러라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양호하느냐, 이걸 척도로 봐야 되거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결국 달러화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그럼 약달러인가? 저희는 계속 약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GDP 대비 미국의 쌍둥이 적자 이제 수준을 본다면은 향후에 못해도 15개월 동안 약달러가 분명 유효하다라고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유로존보다도 분명 경기가 굉장히 좀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이머징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갖다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어찌됐건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머징이 더 강하다. 즉 S&P 500 대비 이머징 MSCI EM 지수를 갖다가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와 똑같거든요, 역축으로 그리면.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누가 더 경기가 호전적이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영향이 있을 텐데, 달러 인덱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약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2,300에 있어서 또 다른 근거인 하나인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이야 결국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기반으로 한 유가의 기저를 놓고 보면은 지금은 디플레 상황이죠. 네. 다만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내년도로 우리가 그럼 본다면은 유가는 기저로 보면은 올해는 마이너스 유가인데
그러니까 그로스 차원에서요. 그럼 내년도 갔을 때는 이게 플러스로 역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금 가격은 실질 금리와 역방향으로 그리는데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뺑값입니다. 네. 근데 명목 금리는 연준도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평균 인플레이션을 갖다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압 경제를 계속 어떻게 보면 용인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 즉 유가의 기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로 봤을 땐 튀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는 못해도 플러스 160%대로 유가가 튀어버리거든요. 그로스가. 그렇게 치면은 사실상 실질금이 더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네. 환경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달러 약세가 미국에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불리할 것이냐 경제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그 원자재 쪽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사실 이머징들이 정말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MSCI EM 지수랑 달러 인덱스랑 같이 가면 완전히 역방향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든 원자재, 기초 자산들은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가 됩니다. 왜냐면은 모든 원자재는 달러 표시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축통화이다 보니 달러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화의 가치가 더 강세로 뛴다? 그러면은 이머징 차원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갖다 지불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물건을 살 때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조차도 그럼 과연 달러화를 갖다가 약하길 바랄까 강하길 바랄까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약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왜냐? 결국 트럼프나 또는 지금의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약달러가 돼야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의 어닝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도 이머징한테도 그렇고 미국한테도 그렇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는 양쪽 모두 다 강달러를 바라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도 강달러는 과연 지금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미국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렇고 다 안 좋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을 이제 11월에 앞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의 이 환경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이냐 아니면 뭔가 이 환경을 바꿔야 될 만한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 예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이 환경, 달러 약세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기보다는 결국에 경기의 흐름 바탕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경기의 흐름 바탕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약달러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은 실제로 미국을 대선을 앞두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2008년만 제외하고 금융위기 때만 제외하고 보면은 대선 기간 때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약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MSCI EM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변동성이 더 컸어요. S&P 500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대비 MSCI EM이라면은 이 상대 성과가 곧 달러 인덱스의 강세일지 약세일지의 흐름일 텐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S&P 500이 상대적으로 스테이업을 하고 이머징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다면은 그러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선 앞두고는 달러화가 반등 가능성이 유효할 수 있겠죠. 실제로 RSI 지수 그렇고 기대가치 지수도 그렇고 최근에 저평가, 과매도를 갖다가 분명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신 저희는 매크로 차원에서 접근하자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의 약세가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라 그러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가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악재들이 만약에 돌출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그때에도 이 달러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그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머징이 더 심각한 또는 미국 이외 지역이 심각한 위기에 만약 쌓인다면은 그건 분명 달러의 강세로 연결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도 돌아봤듯이 그때를 돌아보면은
분명한 거는 이머징이 먼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머징이 먼저 회복을 했고 미국이 더디게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달러화 약세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2차 충격이 온다면은 그러면 또 달러화가 강세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미국 이외 지역이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됐다는 건 미국도 언젠가 확산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상반기가 또다시 도돌이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올해 상반기의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다시 이제 하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 2차 팬데믹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뭐 이제 뭐 상반기만큼은 아니겠죠. 왜냐면 그만큼 진단 키트라던가 내지는 뭐 그러니까 통제 능력 자체를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췄기 때문에 변동성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겠지만 상반기만큼 다만 뭐 저희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2차 팬데믹이 발생을 한다면은 조정의 폭은 낮지만은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네. 아까 2,300불을 이제 어떤 그 고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비율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향후 12개월로 좀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예.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그러면 그 12개월 이후는 그때의 상황을 봐서 더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이후,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더 달러는 그러니까 금의 가치는 올라갈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그 다음서부터 좀 내려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페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갖다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드가 만약에 평균 인플레이션을 갖다 도입을 한다면은 그리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스탠스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로 별 반응이 없다면은 더 위로 조금은 어느 정도 열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2,300으로 하는 기준은 지금의 금 가격이 명목 가격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계산을 다 했었을 때 실질 가격은 1980년대가 사상 최고치였던 2,3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지금이 사상 최고치지만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사상 최고치가 아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이 앞으로의 고압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할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네. 요즘 금 투자에 되게 긍정적이신 분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워렌 버핏이 이제 금광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동기부여를 좀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워렌 버핏의 그 행보에 대해서? 글쎄요. 일단 근데 우리가 금이랑 금광 관련 ETF나 기업의 이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 차이를 둘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엔 금광 기업들은 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 기업들은 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부산물로도 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거기서 아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이랑 생산하면서 같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들 기업들이 왜냐면은 금만 실적이 괜찮다 해서 다른 것들이 실적이 괜찮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광 하면은 그냥 금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원 중에 이제 하나 금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제 부산물 형태로 대표적인 예가 뭐 이제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은을 보통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아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부산물격으로 계속 무언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착시 현상. 네. 금광은 금만 나오는. 근데 이제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가격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채산성 이걸로 이제 이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 금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금강 좋을 것이다. 이거는 좀 오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만약에 정말 진짜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존재한다면은 지금의 금 가격 대비 캐펙스 비용을 갖다 다 감안한 AISC 코스트를 갖다 감안했었을 때 모든 기업들이 좋아요. 실적이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좋아야 돼요. 근데 나머지 원자재들을 갖다 부산물격이나 이런 원래 주력으로 원자재로 생산하는 것들을 제품을 감안을 했었을 때 매출을 좋은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따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